지금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종부세 관련된 것인데요. 리포트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종부세 내는 비중이 가구 대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 여전히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일까요? 서울에서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2018년 8%에서 계속 늘어나더니 올해 24%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기 때문인데요. 지나치던 반발을 의식했을까요? 여당이 종부세를 상위 2%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그대로입니다. 시장에선 정부 정책이 잘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수준으로 매매가 쭉 떨어졌지만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되는 숫자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게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일단 저것도 이제 특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안은 만들어졌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예, 의원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하게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견도 상당히 강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그런 신뢰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상당히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부세를 깎아주면 집값 안정 기조가 깨지나요?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우리 재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를 지금 낮추게 되면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는 기존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를 이제는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우려된다는 그게 거죠. 잘못된 게 뭐냐면요.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을 낮추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지금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일관성을 계속 견지하시는 게 굉장히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송영길 대표는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양도세나 거래세 부담 안 와도 또 종부세 부담 안 와도 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안의 입장이 어떤 건가요?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재산세의 경우에 현재 감면 기준이 6억인데 그걸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근데 종부세의 경우는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부동산 특위에서는 현재 현 상태로 하게 되면 3.7%의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데 그거를 그 기준이 9억이거든요. 그거를 그 기준을 한 상위 2% 정도로 조정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한 1.7% 정도의 사람들을 줄여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갑자기 상승함으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세부담이 되니까 그걸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의원들이 지금 종부세 대상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 세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계해서 또 양도세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앞으로 집 사서 집값이 오르는 거를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잘못됐죠? 내가 집을 샀어요. 내가 20년 동안 아니면 10몇 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가지고 집을 완전히 이제 내 걸로 만드는데 그 집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금을 낮춰주는 게 국민들한테 집을 사서 그럼 집값 투자를 하면 안정이라는 게 뭔가요, 홍 의원님? 집값 안정이라는 건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집값 안정인가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하향 안정시키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저희 그 민주당이나 정부에. 아니, 그러면 양도세를 네. 완화하면 일부 네.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와서 급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7.10 대책에서 종부세와 또 재산세와 양도세를 조정했는데 양도세의 경우에는 올해 5월 말까지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주택자들이 그 양도세가 오르기 전에 집을 내놔라, 매물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세부담 줄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세가 오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주택자고요. 지금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1주택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양도세를 이제 1주택자의 경우도 단기간 보유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기 보유가 아니라 예. 1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네. 실수요자, 예.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9억 원이 어떤 집이 예.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네. 지금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니까 네.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그 집을 팔아서 어디를 이사를 가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가계의 주요 자산입니다. 그거 처분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거나 애들 결혼 때 쓰거나 뭐 할 때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해서 양도 차익으로 자기가 그렇게 노후를 책임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양도세 감면 한도를 올려야 된다 하는 주장도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시장에서 의심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의지가 시장에서 신뢰가 훼손되면은 세금을 낮춰줬는데 집값이 다시 상승 기조로 가고 그럼 집값이 더 오르고 그럼 세금을 낮춰준 게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이지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고충도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홍 의원님 설명하시는 것도 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정치니까요 이게 보궐선거를 너무 졌잖아요. 부산하고 서울에서 굉장히 졌어요. 20, 30대에서 처음 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당이면 정부면 기조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0.59% 차이로라도 친문, 강성 친문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대표가 됐어요. 그 이제 일단 지지자들도 그렇고, 동의한 거죠. 당 대표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부동산 특위로 돼 있던 위원장을 김진표 의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봉화마을 가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특위 회의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종부세 2%로 낮추는 거는 김진표 위원장 의지보다 자기 의지가 더 있다. 양도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될 거냐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됐다고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이 만일에 대통령 후보가 선출돼 있고 누군가 뽑혀 있고 그런 상태에서 10월달, 11월달에 지금 선거 들어가는 거면 그때 중도층이나 젊은층이 이 문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흐르면 저는 이거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들 다 따라갈 거라고 봐요. 대통령 후보의 의지에 따라 다 간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제 경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대통령 후보들은 이미 이재명이라고 하는 1등 후보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근데 이게 지금 대표가 의지가 있어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갇혀갖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장에서는 재산세 완화 정도로 뭐 그렇게 부동산 특위가 뭘 해놨다. 이걸 기대한 건 이걸 때문에 무슨 뭐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정도는 뭘 던질 거라고 또 공언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고 지금 타이밍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 돌파하느냐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정치적 숙제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외골수라고 생각드는데 학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세금 관련해서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은 보유세, 우리 종부세죠. 종부세하고 집값 안정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집값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보유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 영국이에요. 폭등세 나타나고 난리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다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개를 없애고 싶으면 개의 세금을 매기고 집을 없애고 싶으면 집의 세금 매기라 할 정도로 주택에 대한 세금 매기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9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잊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3.7%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9억이 2008년 처음 나왔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5억 정도였습니다. 5억 할 때 9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1억 하는데 9억입니다. 이거는 어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좀 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양도세 얘기도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자꾸 양도세를 높이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공급 동결 효과 때문에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양도세를 올리면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믿는 근거가 학술적으로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그걸 봤으면은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양도세가 지금 75% 아까 숫자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75%에다가 농특세인가 붙죠, 지방세. 82.5%입니다. 82.5%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취득세 12%죠. 종부세 6% 아닙니다. 7.2%입니다. 7.2%면은 다주택자 최고 구간인 사람은 20년 동안 세금 내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런 세계 시리즈 취득과 보유와 양도할 때 요 세트로 되어 있는 나라 선진국에서 비슷한 나라 하나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벤치마킹을 할게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양도세의 경우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세금 부담이 증가된 게 없어요. 다만 집값이 오름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9억이었던 게 10억, 11억 되니까 세금 부담이 늘은 거고. 근데 옹 의원님, 네. 9억 원 미만은요, 네. 증가가 아니고 원래 비과세예요. 예, 2억 예, 1주택은요. 예. 그거는 논의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균 주택 가격이 5억일 때 9억 기준이었는데, 지금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11억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 그것도 통계가 하도 정부 통계하고 민간 통계하고 이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상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마디가 부동산 정치라는 단어였어요. 아까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24%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정책 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 1%냐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아주 폭력적인 세금을 물려요.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왜냐? 표로 계산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조세라는 건 부담 가능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종부세의 상당 부분이 서울에서 집 강남에 갖고 있었는데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이 오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희룡 지사하고 서초구청하고 그 종부세 기준 갖고 복지 기준에 탈락되는 거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면 폭력적인 세금을 매겨도 됩니까? 그거 아니죠. 세금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종부세, 물론 부과되는 사람이 소수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게 2%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있고요. 점점 30%, 40% 온 국민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견제해야 되는 부동산 정치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김연아 의원 말씀하신 거에 김연아 의원께서 부동산은 정책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정책은 그 부동산 정치를 하면 안 되고 표로 이 부동산 연계시키면 안 된다. 뭐 그런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민주당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민심으로 봐도요 표를 얻기 위한 걸로도 이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일반 대중들이요 모든 이슈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교육정책 같은 건 이렇게 가는 게 옳은지 저렇게 가는 거가 옳은지를 즉각적으로 판단을 못해 일반인들은요.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전문가들이 결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이런 거 말이죠. 근데 그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 그리고 이런 부동산은 다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 희한한 거는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은 여론조사에 맡겨요. 공론조사니 뭐 이런 거, 교육정책 탈원전 이렇게 맡겨요. 그리고 일반인들 판단하는 건 여론이 지금 80%가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기 철학이 그 원칙인데 그 원칙이 이제 도구화된 이념이죠. 그러니까 집에 대한 이걸 고통스럽게 집을 갖고 있다는 건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송영길 대표 체제가 왔으면
뭐 청와대는 둘째로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 체제가 왔으면 그전 대표 체제하고 다른 걸 보여주려면 두 가지는 적어도 보여줘야 돼요.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기조변화 있어야죠. 그다음에 검찰개혁, 조국 사태에 대한 그 이제 사과가 뭐 미흡하냐 어쩌냐 그러지만 어쨌든 그건 했잖아요. 지금 이건 송영길 대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송영길 대표 체제가 과거하고 다른 민주당이다. 우리가 대패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상식적인 그 내부 목소리인데 제가 보기엔 이 그 당 지도, 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표를 얻는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역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표를 얻는 게 반이고요. 그 이념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빠진 덫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걷는 게 정말 짭짤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뭐 아니요, 이건 제 제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유명한 주부 블로그가 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 그 책을 처음 보는 순간 뭘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주부의 시각이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지금 정치.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 이걸 좀 인용하실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재산세는 그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부세나 또 양도세에 대해서는 당내에 그런 찬반 의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안 한다. 제가 말한 게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대표님이나 또는 부동산 특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한테 과세하는 방안 그걸 특위안으로 정했고 양도세의 경우도 그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만 아직까지 그 방침이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정권 초기부터 최근까지는 정부 측에서 정한 거를 거의 당에서 밀어주다시피 했어요. 아주 당내에 치열한 논의 없이.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치열한 논의가 있습니다. 종부세나 양도세를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논의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이제 혼란스럽다, 우왕좌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진작에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해왔으면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민심에 부합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건지를 지금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정치화됐다는 걸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치랑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을 정치적 표로만 생각하고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내부 분위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치적인 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국민들이 당장 좋아하는 쪽으로 해야 되죠. 네.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민하는 이유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신뢰 상실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게 표로 계산한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세금 깎아주면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이익을 많이 본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찬성할 수도 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표 계산을 할 때 전 유권자 100을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는 자기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고정 지지층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정치적으로 계산할 때는 중도층의 표를 얼마큼 가져오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기조를 얘기하시는 거는 고정 지지층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 보궐선거 전에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작년에 재산세율 높이면서 6억 원까지 했고 요번에 선거 지고 나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이제 요게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좀 세금 걷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중도층 중에서 집이 있는데 요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약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정치를 하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공시가격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무조건 현실화하고 있고요. 지금 깎아주는 거는 올해만 딱 50%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공시가격이 막 10몇 프로씩 오르면서 그 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3년 동안 오른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정치하게 해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오락가락 정책이고, 정치하는 보편적으로 박 대표님까지 제가 좀 아는 같은 분이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나라고 보고, 야당인 제가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정교하게 자기네 쪽으로 올 수 있는 중도층만 지금 가리는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당내에서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정책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까 공시지가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의 경우 기존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 가격과 공시가가 차이가 너무 나서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정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서 문제가 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조정할지를 지금 당내에서 또는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5월 23일 날 발표한 정책을 보면 공시가격 연간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는 걸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집값은 20% 올랐는데 공시가는 5%만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주택 가격과 세금 내는 공시 가격은 격차가 훨씬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문제는 집값이 조만간 떨어진다면서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세금 좀 늦게 내면 되죠. 문제는 집값이 오를 때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이 훨씬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훨씬 덜 내고, 훨씬 저렴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러한 조세 형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안처럼 하면은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맞죠? 그거는 자기 집값이 어떤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아니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다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멈추는 구간이 있나요? 보통 1.7%씩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죠.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게 더 극단적이라고 하면 집값이 내년에 멈췄어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재산세 늘어납니다. 그렇죠? 공시가격이 1.7% 오르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분위기 세금이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값만 올랐지 소득이 올랐습니까? 먹고 사는 게 뭐 만만합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대출 받아서 세금 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 당의 5% 상한도 좀 많다고 보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공시가격 동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정책이고 그게 정치입니다. 왜 이 어려운 때 정책 실패로 집값까지 올랐는데 여기에 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때 합니까? 나중에 집값 좀 안정되고 나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연계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담이 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의 좀 애로도 제가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 4년간 민주당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념적으로 양극화가 됐어요. 굉장히 충돌을 많이 했다고요. 검찰개혁 조국 사태도 그렇고 뭐 대북 정책도 그렇고 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그리고 뭘 부정평가해서 뭘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할 때 본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걸 얘기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조국 사태 때문에 싫어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남들이 다 부동산은 잘못한다고 하니 거기 다 편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익을 보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정책 하는 거 한심하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사람들이 일단 안 믿고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상당히 정책으로 지금 양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 들어올 때는 이거를 신뢰 있게 하려면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기조를 변화할 때 뭐 한두 가지 좀 충격적 변화. 누가 봐도 야, 이 사람들 정말 작심을 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장은 이건 제가 정치니까 정책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시장 정치는요. 시장이 100을 요구하고 있으면요. 기대하고 있으면 150을 던지는 게 먹히지 70, 80은 100번을 던져도 안 돼요. 뭐 골프장은 안 칩니다만 골프 치는 분들이 하는 거죠. 지나가야 들어간다고 콜컵을 지나가야 들어가지 그거 못 미치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시장의 예상보다 뛰어넘는 걸 내놔야 되는데 지금 한 60, 70점짜리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정책을 만들 때 제일 실망스러웠던 거는요.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수혜계층이 누구냐, 피해계층이 누구냐. 그다음에 단기효과, 장기효과 어떠냐. 우리 정부는 항상 그럼 부작용 안 일어나. 안심하고 그냥 우리 간다. 이게 정책 생태계가 붕괴된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몇 번째 대책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럽니다. 오늘 대책을 발표합니다. 발표하면서 말미 이럽니다. 곧 보완 대책 발표하겠답니다. 일주일 내에. 그 대책을 일주일 늦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기초수급 탈락자들 줄줄 나타나고 나타나는 그 미리 판단을 못 합니까? 그리고 아까 조세 형평성 얘기하셨잖아요. 조세 형평성 얘기했는데 국토부에서 세부자료, 산정자료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시세 반영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게 돼요. 이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형평성, 그 다음에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세는 법률로 정해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나서 뭐 지금 언론을 보시면 다 깜깜이 공시가격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부 그때 보도 문건인지 아니면 발표자가 말을 했든지 시세 형평성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발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런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많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뜨겁게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공시지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시가를 올리는 것이 세금을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가 좀 주도해야 되는데 행정부한테 다 맡길 수 없다라는 의견도 꽤 있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신 적은 좀 있으세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지금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총괄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국토부가 다 알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지자체의 권한을 이양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인원이 극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의 인원이 전국적인 수천만 채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는 아무래도 요즘 단체장들도 다 선출직이다 보니 자기 지역민들한테 세금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그거를 좀 살펴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보다는 민주당이 주도하려는 기류가 좀 4월 7일 선거 이후에 나온 것 같고, 그러면은 청와대나 정부의 생각과 달리 이제 선거에서 한번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장 민감하게 받을 것 같은데 내부 논의 과정이랄까 내부의 고민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거 이후에 정말 우리 내부에 이런 일까지 있었다 싶달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인하 문제가 당내에서 공론화되고 또 당 대표나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그거를 조정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죠. 네. 특히 그 많은 의원들이 우리 당내에서 다 이해하는 게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큰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정말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서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민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조하에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 맞아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과감하게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 사실 이런 거 당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제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인데 정부에서 청와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당을 그걸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위에서는 전문가도 모셔서 여러 차례 의견도 듣고 또 향후에 지금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정책의총을 열어서 논의도 했고 향후로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뭐 굉장히 좋은 자세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요.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회의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제 각종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체 뭐 행사 기록, 개최 기록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전 정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그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제 당 차원에서 각종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정책을 할 때마다 진짜 서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약간 귀찮아졌고 서민들은 거의 초주금이다. 중산층은 붕괴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을 원점에서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은 효과를 받고 어떤 것은 부작용이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심 교수님 말씀이 아주 따가운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확실히 달라진 거고 아까 임대사업자 문제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지금 제가 많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받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협회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시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걸 우리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도 논의했고 또 내일도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을 예상했습니다만 대체로 그 정책의 판단 미스, 초기의 판단 미스나 여러 가지는 이제 홍 의원께서도 많이 이제 수긍을 하시고 내부의 고민을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대선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풀지 않으면 몇 달 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성민 대표께 좀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 청와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 그리고 당대표가 당의 주류인 친문 지지층, 강성 지지층과 단절한 것 이런 것 가능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보궐선거 굉장히 크게 졌고요. 그래서 성렬 대표 취재를 뽑았고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상했던 거는 그 전에 당대표 뽑을 때 이낙연 대표 될 때입니다. 그 3년 차 정도 되면 어느 정당이나 우리나라 이게 5년 단임제 대통령 주재 국가에서는 대통령 청와대가 주도하죠 초반에. 그러나 3년 차쯤 되면은 전당대를 하면요 상적으로 수평적 당청 관계 이거 나옵니다. 왜 너무 청와대가 주도한다. 근데 지난 그 이낙연 대표 될 때입니다.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평적 당청 관계란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16년, 2010년 세 번에 공천하면서 완전 친문 정당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4년 차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선거도 있고 하고 이번에 졌으니까 앞으로 당이 좀 주도하겠다. 여기 이제 맞장구를 이철이 정무수석이 와서 앞으로 당이 좀 주도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안 되는 역학관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그렇게 안 하면 대통령 선거 진다. 올 겨울이 왔을 때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 해서 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선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대선 주자들도 친문 강성 주자들이
종부세 깎아주는 거는 이거 서울에 있는 사람들 것만 깎아주고 돈 있는 사람들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도 그러니까 사과도 반쪽짜리 사과가 됐다는 평가를 듣고 이것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이념적으로 도구화되어 있는 지지층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 정도까지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계속 해왔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점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주말 내내 계속 들어온 소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식을 다 접하는 민주당 특위이고 정책위에 계신 홍 의원 같은 분들은 큰 마음의 숙제를 갖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앞으로의 과제일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분께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드릴 텐데요. 저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